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가를 간 김진 앵커를 대신해서 이번 주 돌직구쇼 진행을 맡게 된 김윤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용산 이전 프로젝트, 대통령 집무실 이전 프로젝트에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건 겁니다. 이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조간신문 먼저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볼까요? 충돌입니다. 자, 이 서로 맞부딪혔다는 의미의 충돌인데요. 여러분도 딱 두 사람 떠오르시죠?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이 대통령 당선인의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는 촉박한 시일 안에 안보 공백을 우려하면서까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다라면서 윤 당선인의 첫 구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협조를 거부한다면 현재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통이동에서라도 근무하겠다. 이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자, 이 정권 이양 기간에 이 급냉하는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 성사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합과 이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자, 한결의 3면 월권이네요. 월권의 뜻은 권한을 넘어섰다는 의미죠. 어떤 권한을 넘어섰느냐 한번 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하죠. 여기서 결론을 내렸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며 이 국방부와 합참을 연쇄 이동하는 것, 이것은 윤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과 인수위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5월 9일 자정까지는 문 대통령의 임기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켰다는 건데요. 만약 집무실 이전 기간에 안보 공백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오롯이 문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굉장히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 빼라, 먼저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격앙된 반응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불복입니다. 불복. 여러분도 아실 텐데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이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누가 떠오르시죠?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 3면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당선인 측의 이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반대한 것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과 청와대가 6월 1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치 전설을 구축한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차기 대통령이 어디서 근무하는지도 지금 청와대가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거냐,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도발이라고 말조차 못하면서 안보 공백 운운하는 것은 쇼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군 통수권과 이 예산권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건 문재인 대통령과 후퇴보다는 직진을 선택한 윤석열 이 대통령 당선인, 두 사람 간의 갈등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중앙일보 12면인데요. 스텔스죠. 스텔스, 몰래 잠행이라는 뜻을 가진 이 스텔스 공격기도 굉장히 이 공격력이 센데 어떤 스텔스를 말하는 것 좀 보시죠. 네, 기존 코로나 변이종인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더욱 강한 일명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급속히 세력을 넓히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스텔스 확진자의 규모가 최근 41%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방역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와 이 사망자가 쏟아지는 2차 파고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도 아니고 조심, 항상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돌직구쇼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행위 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신구 권력 간 이 힘겨루기로 비화된 모양새인데요. 5월 10일 취임 직후 이 윤 대통령 당선인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월권대 목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또 정면 충돌했다.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자, 어제 하루 이 청와대의 기류는요. 이 오전과 오후가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오전에는 기대와 함께 협조의 의사를 밝혔던 청와대였는데 문 대통령이 오후에 이 NSC 주재를 하고 난 이후에는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잘 논의를 해서 모범적인 인수인계가 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우리 당선인님의 의지. 저희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님의 그런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네, 이 군 통수권 안보 공백을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용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윤 당선인 측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어떤 배수의 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조건 약속은 지킨다는 입장이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강조를 했는데 김은혜 대변인의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네, 인사권 때문에 첫 회동 결렬이 되면서 첫 번째 정면 충돌이 있었는데 당선되자마자 벌써 두 번째 정면 충돌입니다. 이 청와대 측의 오전 기류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저희가 오전 기류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전과 오후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NSC 회의가 있었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지금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이죠. 왜 그러냐면은 한편으로는 정권 2학기에 정권 인수인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차기 행정부가 별 탈 없이 이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네. 근데 지금 그동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진행 과정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정권 인수인계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명박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는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언론에 먼저 이제 공개를 하면서 마치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청와대와 이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온 것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을 바로 파기를 하고 공약에도 없었던 느닷없이 이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이게 또 나온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인수위 사이에 아주 깊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나와야 될 사안인데 네. 이것도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국방부는 합참으로 옮기게 되고 합참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을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국방부와 합참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거든요.
말하자면 이동을 하는 것은 군사작전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선자에게는 이동을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5월 10일부터 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동을 명령을 하려면 현직 대통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협의도 없이 그냥 막 발표를 하는 겁니다. 5월 10일 날 현재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 다 비워줘야 5월 10일 그나마 국민들이 그렇죠. 개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좀 만나서 해야 될 일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난처한 상황, 이것을 지금 청와대가 오전과 오후가 좀 입장이 바뀌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좀 만나서 차기 정부가 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하려고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 5월 9일 자정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이고 그때까지는 군 통수권, 예산권, 사명권 그리고 뭐 청와대 주변의 공원화에 대한 것도 모두 이 현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 뭐 의제나 모든 것을 이 당선인 측에서 먼저 공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희 라이브 좀 들어볼까요? 자, 김은혜 당선인 그래서 대변인이 새 정부는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현실적 난관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과 정치 영역은 더 그렇습니다. 늘 딜레마 속에서 난관을 극복할 방안을 고심하고 함께 수기해서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간사들을 만나서 앞으로 간사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민생 문제를 당선인이 직접 챙기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더 자주 경청하고 또 경청하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저쪽으로 갖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죄송해요, 멀리 뛰시게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 네. 기자님. 그저께 그 용산 이전 발표를 하셨을 때 네. 국무회의 상정을 이야기하시면서 네네네. 실무 간 협의가 이루어졌냐라는 질문에 네네네. 공식화했을 때는 실무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어제 청와대 브리핑 결과를 보고 네. 이게 실무 간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청와대 브리핑이 그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애초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없는 말을 드리지는 않죠. 더더군다나 앞으로 5년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재부나 아니면 행안부나 이분들과의 절차를 상의하고 그리고 그 합당한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즉 그 안에 올라가는 안까지 저희가 상호 조율과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이때까지 했던 브리핑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어제 아침에 제가 청와대 수석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윤 당선인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전파가 됐죠. 저는 그때 그걸 듣고 이 두 정부가, 즉 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두 분이 공감대를 가진 몇 안 되는 공약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니더군요.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대학경제 주영민 기자입니다. 네, 방금 안녕하세요. 그 박수성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하신 게 어쨌든 자기네들은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니고 기존의 실무적인 협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다음에 예비비와 편성과 관련된 부분도 당장이라도 뭐 안보 공백만 메꿔진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기존의 청와대 쪽과의 긴밀한 뭐 실무장 간의 소통 같은 건 없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청와대가 통화라는 그 각 부처에 계신 분들과의 의견 조율을 사전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을 해주신다면 잘 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까요? 예, 마이크를 이쪽으로 가져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네. 뉴스앤뉴스 김하빈 기자라고 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다름 아니라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보면 네. 용산 이전이 전 연령대에서 반대가 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국민 통합과 의견을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절차가 좀 부진했던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아까 사전 모두 발언에서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발언의 뭐 대상이 어떤 분일지 좀 특정을 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특정을 해서 얘기하면 이 자리에 오지 않죠.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예, 저희의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말씀을 하셔서 여러 의견 그리고 주시는 다양한 경로에서 소중하게 건네주시는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진행 과정에 있어서 소상히 말씀드려야 될 단계가 있을 때 그때 또 놓치지 않고. 네. 조금 전에 저희는 이 당선인 대변인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김은혜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하고 싶다. 뭐 주어를 밝히진 않았지만 기자가 물어보니 뭐 국민들에게 향한 말이었다. 일하고 싶다. 일하고 싶으니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난관이 있다는 이유로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아마 청와대를 향해 얘기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진 않는다. 우리 사전에 이 정부 부처들과 이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시시비비, 이 지금의 청와대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양수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뭐 어떤 입장인 겁니까? 강대강 계속 국면 가는 겁니까? 참 이런 문제로 여야 간에 그리고 현 정부와 그다음에 미래 정부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에 대선 공약으로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거기는 일본 총독부의 잔재와 그다음에 독재 정권의 경무대 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나오겠다 그런 얘기 하셨고 17년도 대선 그때 공약에도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네. 나와서 광화문에서 근무하면서 저녁 때 시민들과 소주 한잔 하면서 소통하겠다.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이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어떤 이런 정책을 딱 내놓고 추진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제 뭐 사전에 뭐 현 정권하고 왜 상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뭐 NSC 뭐 회의 이후에 안보의 공백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 이런 건 사실 지엽적인 거거든요. 네. 사실 또 안보 공백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거 뭐 좀 축소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미사일 뭐 여러 번 쏴도 대통령께서 사실 NSC 그때 안 가셨거든요. 몇 번 안 가셨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안보 공백 다른 이유로 오히려 뭐 돈이 많이 든다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셔서 모르겠는데 안보 공백 얘기하시니까 조금 오히려 더 이상하긴 한데 저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마지막 그 백악관을 떠날 때 편지를 쓰고 대통령 집무실 그 책상에 놓고 나갔잖아요. 그게 전통이 돼갖고
미국 대통령들이 항상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애정과 이런 게 담긴 편지를 남기고 그 다음 분은 보고 또 이제 그 전임 대통령의 그런 열정과 애정을 가슴에 품고 일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잘 안 하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글도 되게 짧게 쓰고 무성의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 발탁해서 검찰총장에 앉힌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 됨됨이 이런 것을 좋게 봤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을 이제 물려드릴 때도 좀 애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이번 지방선거를 놓고 좀 기가 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지방선거 때 우리가 크게 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런 건 사실 당리당략이거든요. 네. 국가 전체를 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그 길에 전임 대통령께서 내가 못한 거를 신임 대통령이 하는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하면서 박수 치면서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 당선인 일각에서는 이게 정권 이양 협조에 대한 거부 사인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이재명 기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이 안보 공백에 대한 문제를 이제 큰 근거 중에 하나로 집무실 이전 반대 근거 중에 하나로 들고 왔는데 안보 공백은 없다는 게 또 국민의힘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현직 대통령이 한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국방부와 이전을 하게 되고 또 합동참모본부도 이전을 할지 당장은 이전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전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어쨌든 이전 자체가 사무실을 옮긴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에 집중하기 참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기가 가장 안보의 취약기다라고 볼 수 있죠. 늘 이제 북한이 정권 교체기를 이용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늘 도발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또 다음 달에 있는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서 또 대규모 도발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우려하면 그것을 당연히 당선인 측은 받아들여서 그럼 이 공백이 혹시 생긴다면 어떻게 그 우려들을 해소할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를 우려하는 거와 그렇기 때문에 제동을 거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 안보 우려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고 또 도발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고 도발에 또 얼마만큼 만약에 이전한다고 해서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또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국방부의 실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안보의 우려 때문에 안 되겠다고 제동을 걸게 되면 자 안보 지금 이미 당장 국민의힘에서 좀 조금 전에 이양수 의원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그럼 과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했느냐라고 바로 반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런 걸 올렸던데 어떻게 보면 안보에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가장 안보 공백이 우려됐던 건 바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에서 피격됐을 때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엄중한 대응을 했고 과연 책임 있는 조치를 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또 국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80억이 들어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됐을 때 과연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물론 꼭 현직 대통령 그리고 또 당선인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 거지만 이걸 정쟁을 끌고 갈 사안이냐 아니면 우려를 전달하면서 협의하에서 당선인이 그 그 우려를 받아들여서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면서 취할 문제냐라는 관점의 차이 문제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것을 제동 거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윤 당선인의 평소 스타일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퇴보다는 직진으로 입장을 전한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진짜 통이동 이 당선인 집무실에서 첫 취임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호 문제 이런 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건 사실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통일동에 근무하면 통일동 자체의 보안 경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관저입니다. 관저를 어디에 쓸 건데 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청와대 관저 쓰지 않겠다 그러면 그럼 서초동 관저 쓴다 그러면 지금 차로 3-40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으로 옮겼을 경우에 국방부 신청사로 들어가면 관저를 육군 참모총장의 공간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차로 3분에서 한 5분 거리인데도 거기서 그걸 두고도 그렇게 되면 그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만약에 네. 서초동 관저에서 3-40분 출퇴근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서울 도심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관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까지 서두른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 부분도 분명히 당선인이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5월 10일 0시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이렇게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 여러 차례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라는 건 24시간 단절이 없는 공간이죠. 상황실만 하도 단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5월 9일 24시까지 근무를 하고 0시에 딱 모두 나오고 국민을 개방한다.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사실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런 네. 점에서 물론 이제 통일동에 근무한다는 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지만 사실 시간은 당선인의 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당선이 취임하면 얼마든지 본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직 대통령과 맞서 싸우는 듯한 나는 직진을 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탈청와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결국은 불통을 하겠다, 탈권위주의를 하겠다, 네. 탈권력 독점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권력을 나누고 협치를 하고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탈청와대를 한다. 그렇다 그러면 청와대 이전도 왜 청와대를 나오려고 하는지의 의미를 살려서 반대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현직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그걸 설득하고 더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탈청와대 취지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당선인이 지금이라도 내가 보다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하고 더 설득하는 자세를 나가는 게 탈청와대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 주변 측근들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 저기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왠지 제왕적 대통령제에 내가 찌들 것만 같아서 나는 못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이 직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선은 아마 5월 10일까지 들어가는 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용산 시대는 도대체 언제까지로 미뤄지는 겁니까? 근데 만약에 청와대에서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취임한 다음에 일정을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통 뭐 50일에서 한두 달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뭐 7월이나 8월 정도에 아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좀 약간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안보를 이유로 이거에 이제 반대를 하고 협조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이후에 똑같이 이 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청와대에서 말하는 안보의 위기가 또 올 거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청와대의 이러한 기류는 국민의 오기로 비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광화문이 경비, 경호 여러 가지 문제로 광화문 시대 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걸 문재인 정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광화문을 가지 못하면 다른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용산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수현 수석을 통해서 협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건 일종의 당선인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일단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취임 후에 이전 절차를 밟으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게 끌려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통일동으로 출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그 통일동 그 건물 가지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업무 보기에 너무 협소해요. 그러면 가건물 또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 서초동에서 계속 출퇴근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 언론에 다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관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집무실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그 좁은 통일동에서 일하는 모습이 언론에 비춰졌을 때 결과적으로 그 책임이 누구에겠느냐? 청와대 협조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준 대로 뭐 시기적인 문제 아니냐. 어차피 이제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또 이 문제 추진할 텐데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안보 공백 이유로 또 타당한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 간에 이 갈등 계속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임자에 대한 이 축복
그리고 선임자에 대한 이런 존중 둘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양측이 어떤 결과를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다음 이슈도 이것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주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대체 회동은 언제 하는 것이냐? 기약 없는 회동. 자, 앞으로 명운을 건 여론전. 앞으로 이 양측, 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양측은 여론전을 계속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당선인의 회동 협의가 어제 또다시 이렇게 결렬이 되면서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는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수위 청와대 TF팀장인 윤한홍 의원이요. 이전 비용이 1조 원이나 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광우병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1조입니까? 500억도 안 되는 사업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 이전할 때 4,708억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1조가 어디서 나옵니까? 경기도청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용산 이 이전 비용에 여야의 말이 계속 갈리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 말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이 경기도청 이전에 4천억, 4,700억 정도 들었는데 1조는 도대체 무슨 근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의원님, 네. 1조에 대한 근거가 대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청 이전 비용으로 4,708억이 들었다는 것은 그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경기도청 이전은 이인재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청 이전 문제가 논의가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남경필 도지사 계실 때 이게 급무사를 타가지고 진행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지금은 이제 도지사가 아닌데 그 과정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새로운 경기도청이 이제 그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인재 도지사 그다음에 남경필 도지사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이 된 것인데 마치 이재명 도지사가 4,700억을 들여서 경기도청을 새로 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496억이 든다. 국방부에서는 5천억이 든다. 또 민주당에서는 1조 900억이 든다. 이 비용 추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왜 지금 이 문제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요, 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당선자입니다. 그렇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법과 절차는 뭡니까? 인수위법이 정하고 있고 인수위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예비비 신청의 문제라든지 또 군대를 옮겨야 되는 문제는 지금 현직 군 통수권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어떤 절차를 좀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있잖아요. 496억을 기재부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비를 정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기재부는 이 예비비 신청이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그것을 심사할 의무가 있지 예비비를 어떻게 산출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기재부에 전혀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예비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국방부가 5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다양한 이 예산 추계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은 이전을 하겠다라는 인수위원회에서 그 내역을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만 496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비판이 쏟아지니까 합참 이전 비용이 1,200억이 더 들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합참 이전 비용은 이미 2013년도에 합동참모본부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이미 10년 전에 그 건물이 1,7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원가도 오르고 뭐 이런저런 자재 비용도 오르고 했을 텐데 땅값도 오르고 근데 10년 전에 1,7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합참 신청사를 짓는 그 비용이 1,200억이라 하면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 차분하게 우리가 대통령 옮기면 이번에 집무실 옮기게 되면
윤석열 당선자만 5년 쓰고 나올 게 아닙니다. 적어도 30년, 50년, 100년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100년지 대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30년, 50년 정도는 내다보고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이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 주제입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네. 경제와 민생에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지 지금 대통령이 일하는 장소와 대통령이 잠자는 장소 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 가지고 이것이 우선입니까? 네. 저는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취임하시고 난 뒤에 찬찬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와대에 이런저런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해서 옮기는 것에 저도 일정 부분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방식을 좀 바꿔라.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신문을 보면서 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을 봤는데 496억에다가 1,200억 정도 이제 합참을 옮기는 데에도 1,200억 정도가 더 든다.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1조 원은 아니더라도 496억보다는 더 든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게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부속 시설들이 이전하고 그러면서 더 들겠죠. 근데 저희가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드리는 비용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쓰니까 그런 비용들이 더 들지만 네. 그 청와대 현재 그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값으로 계산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값이 따로 또 있다. 그렇죠. 그게 청와대라는 것은 저는 대통령 당선이 지금 안 들어가시잖아요. 안 들어가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들어가서 있다가 나중에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급하게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당선인께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저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온다. 공무원들과 그 경호처와 이런 분들이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이유, 여기밖에 안 되는 이유를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못 나가게 할 거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셨군요. 예.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요. 그 쭉 변화하는 모습을, 변해가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만나고 소통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원로들도 모시고 언론인들도 모시고 해요. 근데 점점 본인이 안 만나고 비서관들하고 행정관들이 만나고 A4 한두 장으로 만난 사람들 얘기 적어서 보고합니다. 거기에 쓴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게이트키핑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만 보고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요. 시민들과 식당에 갔을 때 시민들이 대통령을 대하는 얼굴을 보고 반가워하면 정치가 잘 되는 거고요. 대통령 보고 인상 쓰고 힘들다 그러면 나라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저 청와대는 궁궐이나 다름없습니다. 저기요, 저거 뭐 들어가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겠지만 저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네. 관저도 좋습니다. 네. 그 주방장도 요리사도 몇 명 있고요. 관리하는 사람도 많고 나무 하나하나 관리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돈을 얼마나 들여서 조경을 했는지 너무너무 좋아요. 저기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 헬스 트레이너 경호원으로 뽑아갖고 대통령 저 헬스 트레이너 받고 수영 강사 경호원으로 채용해갖고 영부인 저기 수영하고 이런 것들이 저 안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길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선인이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그 청와대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한 삶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고 나는 검소하고 단촐하게 그리고 유럽의 정상들처럼 유럽 정상들 메르켈 보십시오. 독일 잘 통치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인이 카트 끌고 마트에서 장 보잖아요. 네. 그 무슨 경호니 뭐니 시대에 맞지 않는 아주 옛날 방식의 그런 엄격한 경호 규정을 가지고서 안보다 경호다 이래가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네. 못하게 하는 거. 전 이게 잘못된 거고요.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그 역량은 소통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국민들 얘기를 안 듣고 무슨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무리 천재도 그건 정치 못해요. 네. 지금 청와대는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신 게 맞고 나머지 그런 부수적인 일들은요. 그런 거는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자리 잡고 질서를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용기에 대해서 내 기득권, 청와대 저 좋은 거 다 포기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일반 건물에서 집무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박수 보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대통령 있잖아요. 네. 가가지고 쓴소리 한번 하러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청와대 문 쫙 열리고 경호원들이 의장대가 탁 사열하면서 안으로 쭉 들어가면요. 위축됩니까? 대통령 만나면
국회의원들도 내용을 한마디 한다 딱 했다가 아유 잘 계십니까? 그러고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저 청와대는 정말 왕조국가나 전근대적인 어떤 그렇군요. 그런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건물로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님의 어떤 의지, 그 당선인의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뭐 구중궁궐 자체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무실 이전을 두고요, 여야가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선 불복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라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보시죠.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합니다.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엔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지난 5년간 북한 김정은에게 설설 기면서 안보를 팽개치던 정권이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사 반대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대선 불복 심리가 아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1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헛소문이나 내고 원래는 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이 기사도 좀 뭔가 긍정적인 내용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미래 낙관적인 내용으로 많이 쓰는데 지금 보면 전혀 뭐 이런 허니문 기간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경험에 의하면 이전 대선에는 허니문 기간이 한 달, 두 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의 논조도 그렇고 언론의 논조도 상당히 당선인한테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이 야당이 또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당에서는 그래도 할 말 있으면 꾹 참고 그냥 뭐 좋은 말만 하고 또 저도 이제 방송을 좀 모니터하다 보면 이제 양쪽 패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보면 상대편 패널도 나오면 뭐 잘하게 도와줘야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거 대선 전과 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갈등과 좀 분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지금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이 갈등은 징조가 있었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있었잖아요. 3월 10일 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윤 당선인을 축하를 하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의 분위기랄지 마음이 어떤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이 또 결렬됐잖아요. 그다음에 또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협의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이제 민주당을 보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취임도 안 했는데 취임덕이 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임덕에서 빗댄 취임덕.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키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과연 갈등과 이렇게 가서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참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윤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차이 0.73%에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적어도 취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전과 관련해서 안보랄지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와 왜 협조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내부적인 불만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취임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잘 이끌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본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양보하고 협조하고 그런 게 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제 보면은 이철희 정무수석하고요, 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청와대 회동을 위해서 또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런데 별 의미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뭐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또 이번에도 불발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기자, 어떤 내용이 또 이 의제로 올라갔길래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된 겁니까? 지금 뭐 가장 핵심 의제는 지금 청와대 용산 이전이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 예비비를 이제 받아야만 이제 이전 그 당선인 취임 전에 이전할 수 있는 건데 496억 원을 지금 국무회의에 올려서 의결을 달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은 상당히 어렵다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났을 때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거절을 당할 걸 만나는 것 자체는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어제 다시 회동이 이제 무산됐는데 전 둘 다 현직 대통령이 마찬가지고 당선인이 마찬가지고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 밖에서 자꾸 저는 양쪽의 측근들이 뭐 청와대 참모들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또 이쪽에 이제 당선인 측의 어떤 뭐 인수위라든지 아니면 측근 의원들이 나서서 대리전을 벌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 자체가 청와대라는 게 결국은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를 한 차원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다시 옛날 그대로의 정쟁을 한다? 이게 도대체 국민이 볼 때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정치를 발전시키자면서 똑같이 옛날 같은 정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점에서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이 광화문시의 탈청와대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걸 민주당이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뭐 광화문도 용산 안 되고 이거 이 자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궁색합니까? 네. 광화문이 안 된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고 했더니 안 된다면서요? 그럼 광화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야죠.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청와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반대할 논리는 사실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다만 이것이 이렇게 빠르게 의견 수렴 없이 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대로 된 추계 없이 할 수 있느냐 문제제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만나서 문제제기를 해야죠. 그럴 때 당선인도 탈청와대 자체가 상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이것이 사실 공간을 바꾼다고 해서 정말 관료 사회가 바뀌는 겁니까? 대한민국 바뀝니까?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선인의 의지가 바뀌어야죠. 그렇다 그러면 당선인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죠. 민주당을 만나서 반대 의견을 설득해야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만이 탈청와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양측의 어떤 측근들이 나서서 이런 대리전 하지 말고 두 사람이 진짜 만나서 원샷으로 타결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고 있는데요. 전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우선 의원님께 여쭤보면 2주 동안 안 만난다. 신구 권력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건 청와대 이제 떠나는 청와대로서도 굉장히 부담 아닙니까? 그럼요. 엄청난 부담이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차기 행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리고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자 측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사면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청와대 집무실 이전 아닙니까? 여러 언론에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국가 컨트롤 타워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이전, 합참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방부는 군정을 담당하는 것이고 합참은 군영을 담당하는 것이죠. 군정, 예. 네. 군정과 군영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옮기는 문제는 그냥 이것을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컨트롤 타워를 옮기는 것이고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 컨트롤 타워를 옮기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는데 바로 광화문은 불가능하다는 공약 파기에 이어가지고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단 5일 만에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단 5일 만에 결정을 하고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한 번 옮기면 30년, 50년 써야 됩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대통령 수영장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청와대 연무관의 경호실의 경호 직원들이 체력 단련장으로 쓰고 있는 수영장이죠. 대통령 전용의 수영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위법과 인수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당선자 예우에 관한 비용을 예비비로 할 수가 있고 인수위 사무실 설치나 이런저런 운영과 관련한 예비비, 네. 그다음에 이 예비비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그 이전에 인수위원회가 집행해왔던 그 통상적 범위 내에서 예비비 신청을 하게끔 인수위법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소 양보를 해서 496억이 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전에 통상적인 인수위가 대개의 경우 20억, 21억, 23억 이렇게 써왔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법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결정은 당선자가 하고 나중에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이 직권남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직 대통령에게 미루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빨리 좀 만나서 축하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또 차기 정부가 잘 좀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저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언론에 다 대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전에 협의하고 만나고 합의해서 조율해가지고 국민들께 함께 발표하는 형식으로 가야죠. 지금 이게 온 나라의 이슈를 다 집어삼킬 만한 그런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경제와 민생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대통령제 인수위원회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대통령이 일하고 잠을 주무시는 장소는 조금 순위를 뒤로 좀 밀어가지고 차분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권력에 대한 어떤 이 존중의 방식으로 좀 이렇게 대화나 이런 소통의 이런 방식을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의원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뭐 저 전재수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서로 이제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전 대통령 박수 받고 떠나고 그런 전통을 만드는 게 사실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지금 이런 방식이라고 보지는 않고 참모들이 아마 양분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분된 참모들의 견해들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다수의 그 참모들의 의견에 동의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지금 왜 이럴까를 좀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입니다. 지금 허니문 기간 갖고 저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박수치고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기대와 희망이 있다 그러면 지방선거도 그냥 싹 우리 당이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염려한 민주당과 그다음에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슬퍼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이건 절대 그렇게 했다가는 지방선거 진다. 일단 각을 세우고 기에서 눌리지 말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걸 보여줘야 지방선거에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싸우면은요, 누가 손해입니까? 새로운 권력이 손해입니다. 구권력은요, 이제 저기 뭐 어떤 국정 동력을 확보해서 뭘 하거나 할 일이 없어요. 퇴임하셔서 양산 자택에 가셔갖고 이제 그 지역에서 존경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권력은 국정 동력 확보해서 개혁도 해나가야죠. 민생도 챙겨야죠. 경제도 챙겨야 되는데 그 민생 경제 챙길 수 있는 국정 동력을 확 이런 문제로 들이받아갖고 상당히 그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돌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신권력이 왜 구권력하고 충돌을 해서 뭔 이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와대 이전 문제는 워낙에 그 역대 대통령들이 다 얘기하셨고 가장 강력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고 그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시대도 변하고 했으니 좀 과거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번 해보자. 솔직히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 여기에 집중해서 그거 발목을 잡는 거는 지방선거라고밖에는 못 보는데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좀 생각해서 그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건 결단하고 실행하면 되는 일인데 그런 거는 좀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도 명확하게 갈리는 여기서 돌직구쇼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런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도 이걸 당리당략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6월 1일 이 지방선거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이슈를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다른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용산시대 이제 뭐 개막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집무실이나 관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 사이에 뭔가 이 시행착오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청와대 내 관저가 있으면 출퇴근이 없죠. 그다음에 또 관저 내에서 이제 100m 이내에서는 시위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데 지금 용산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용산으로 가게 되면 이제 관저가 한남동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남동에서 용산 국방부 집무실까지 3km 정도? 3-4km인데 뭐 한 3-4분 걸려요. 그리고 그 위치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호 체계를
뭐 논스톱으로 그렇죠. 변경을 하면 시민 불편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3, 4분에서 잠깐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은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출퇴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관저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용산 집무실이 되면 사실은 관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옆에서도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제 용산이 자리를 잡게 되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 집무실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이제 펜스를 치기 때문에 집회 시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청와대에서 이전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면 그 한 두세 달 정도는 통이동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사저가 있는 데서 광화문까지, 저도 여기 방송 올 때 항상 그 길을 오거든요. 11km 정도 된다고 예, 하는데요. 그리고 반포대교를 건너와야 돼요. 네. 저도 반포대교 건너오는데 네. 거기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선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죠, 좁죠. 그다음에 신호를 통제한다고 해서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민의 불편이 훨씬 더 많이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는 통일도의 집무실하면 이게 대통령의 경호, 경비,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더군다나 시위 집회를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전에 대해서 용산을 이전에 대해서 신구 권력 간에, 청와대와 당선인 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경찰 입장에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서초동 사저에서 통이동까지 11km 걸리고 이 반포대교 지나야 되는데 이건 통제 자체가 안 되는 곳이라서 경찰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지금 사저가 또 형태들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개인 주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700세대가 살고 있는 어떤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서 경찰로서도 경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광화문 공약에 대해서 처음에 이 용산을 낙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선거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이 용산도 검토를 했었다. 광화문은 문 대통령이 추진한 사안이라 광화문 시대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기자께서는? 글쎄요, 이양수 의원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게 사실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용산까지 검토했으면 잘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으면 되는데, 사실은 뭐 광화문 시대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를 볼 소진이 있었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 시대를 갑자기 얘기하다 갑자기 용산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뭐 이 청와대라는 권력 기관, 권력 그 자체죠, 청와대가. 뭐 이게 조선 때부터가 아니라 고려 선종 때부터 남경으로 치면 900년간 권력자의 공간이었습니다. 네. 권력자의 공간을 국민들에게 돌려보내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초점을 맞춰야죠,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의지, 저는 굉장히 박수받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건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아니 그렇게 숱하게 청와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했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반대하는 명분이, 특히나 윤호중 비대위원회가 저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지만 뭐 당선이 집 꾸밀 궁리만 한다. 이런 건 지나친 네거티브죠. 지금 뭐 당선인이 집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쓰겠다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그 의지 자체를 민주당도 폄훼하거나 하는 건 굉장히 내로남불이다. 그건 사실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고, 네. 그런 점에서 다만 그럼 청와대를 나와야겠다는 의지에 공감이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사실 협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쟁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예산을 써서 어떻게 안보 공백이든 어떤 국정의 단절 없이 갈 것이냐, 이 문제를 협의하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대선 결과라는 건 당선인의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수행하는 힘을 국민들이 단 0.7%포인트라도 힘을 더 실어준 겁니다. 그럼 그걸 존중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 반대 명분으로 삼는 건 되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내로남불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탈청와대를 같이 협조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뭐 답변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용산도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이전부터 계속 보고 계셨던 겁니까? 대통령 당선인께서 우리 핵심 공약에다 이제 공약을 이제 넣을 때는 청와대를 나온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였어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런 것은 활자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설하거나 이러실 때는 그 가장 쉬운 표현으로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근데 사실 선거 때
선거하기에 표 걷기에 바쁜데 여기저기 그거 검토하고 있을 시간은 사실 없었죠. 그래서 뭐 저 말고 다른 분들이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전에 대하여서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저희들의 의지, 표명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어디를 간다 이렇게 뭐 그걸 검토했던 적은 실제로는 없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권력의 분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 뭐 첫 국무회의도 뭐 세종에서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상징,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 청와대를 나와서 권력을 분산한다.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를 지방 분권화하겠다 해서 세종에서 뭐 첫 국무회의 열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검토하는 이유들이 다 권력이 너무 집중돼서 우리나라의 폐해가 너무 많다. 그거를 몸소 본인이 그 공직생활에서 많이 느끼신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정치가 쉽냐, 검사 그게 쉽냐. 뭐라고 하던가요? 네. 말씀드렸더니 검사는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법을 넘어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검사도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법대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수사를 하면은 뭐 중요 사건 수사를 하면은 뭐 외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표를 가슴에 품고서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절대 권력이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본인이 절대 권력에 2번이나 저항해갖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분이 권력 집중, 절대 권력, 그리고 중앙 집권 이런 것에 대해서 분산하고 그리고 그 경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규제 같은 거 좀 많이 풀어야 된다.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편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지방 분권이라든가 세종신문실 이런 거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5년간에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보다 민주화되고 보다 진전된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 경제단체장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오갔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장면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한 기준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체장들 6명이 당선인을 만났는데 작심한 듯이 요구사항을 내놓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뭐 여기서는 패싱 논란이 있었던 그 전 정부에서 패싱 논란이 있었던 정경련 회장도 등장을 해서 좀 다시 위상을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한 가지 좀 주목되는 게 이겁니다. 언제든 전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계와 직통전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갑질하면 바로 나에게 직통전화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이루어질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진심일 거예요. 진심.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이랄지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랄지 이것은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달리기를 하는데 올림픽 선수 대회 나갔는데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모래주머니를 차고 네. 달리기 해서야 되겠느냐. 네. 그 말이 굉장히 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한라인 구성해서 경제단체장들하고 또 경제의 어떤 규제랄지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마음은 그럴지언정 취임하고 나면 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대통령이 일일이 전화 받고 답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이되 제가 볼 때는 취임하고 그러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사실은 MB 때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결국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한라인이 대통령과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서랄지 이제 경제 관련된 그런 뭐 장관이 하되 중요한 것은 대통령까지 전달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상징적 의미로 앞으로 경제에 있어서 어떤 자유주의, 성장주의 이런 것을 굉장히 목표로 삼겠다, 이런 이미지를 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선인이 얘기를 한 게 이 모래 얘기도 했고요. 또 운동화에 들어가는 이 돌멩이 얘기도 하면서 이 손톱 및 가시 뭐 이런 규제 철폐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항상 이 초심이 어디까지 갈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지방선거 체제로 자 이재명 전 경기지사 사진을 넣었군요. 이재명 지사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6월 1일 이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여야가 이제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낙선 며칠 만에 이 민주당의 고문직을 맡은 이재명 역할론이 계속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관리할 이 공관위원장의 5선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 선임했고요. 또 이재명 인재영입위원장에 권성동 의원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굉장히 가까운 인사들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는데 정진석 이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이 직접 좀 이렇게 소통을 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밝히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어제 저걸 의견한 건데 이제 그제 밤에 아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아마 지방선거 구상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공천관리위원장 정진석 의원,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 권성동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 박성민 의원. 네. 대표적인 친윤계라는 표현이 지금 뭐 공통되지는 않지만.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모습 보고 가겠습니다. 당선인이 간사단 회의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좀 했다고 하니까 저도 좀 인수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챙겨보고 또 제가 향후에 국정 운영하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고 이제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도 좀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는 것이 일하시는데 좀 낫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좀 불편 없게 좀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오픈이 되니까 이런데 저는 사실은 스판 미팅을 좋아하는데 편하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좀 하시고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도 제가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 확산세가 지금 정점을 아직 못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저희들도 좀 준비를 해서 정부 출범하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좀 꼼꼼하게 좀 아주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좀 빠르면은 현 정부에다가 그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들어주면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갖고 저희가 현 정부에 요청할 사항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시행해야 될 그런 대응책을 꼼꼼하게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북한이 뭐 서해상에서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그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경제 6단 체장과 점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저는 그 양극화 이 해소는 좀 비약적인 성장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초저성장이라고 하는 기조를 자, 이 시각 당선인이 인수위 간사단을 만난 현장에서 하는 이 공개 발언 내용을 좀 듣고 왔습니다. 인수위 간사단에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제1순위 이 국정과제로 얘기를 하는 코로나 문제, 과학 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출범 직후에는 추경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이 안보 얘기도 계속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요? 예. 아까 이제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 그렇죠. 선출 관련된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내부 조직 정비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공관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당 대표 비서실장을 굉장히 윤 당선인과 가까운 인물들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당 내분 없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이제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 이양수 의원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용산 이전에 반대를 하는 게 결국 지방선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방선거는 윤석열 당선인한테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긴 광역단체를 이기는 건 사실 본전입니다. 근데 거기 이긴 데서 만약에 졌다, 뭐 충청도라든지 이런 졌다 이러면 사실은 뭐 취임 덕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정을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대로 진 곳에서 이겨야만 사실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국정 동력을 이제 안고 가는 건데 그런 대표적인 경기도 같은 데겠죠.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지방선거에 어떻게 보면 당과 사실 윤석열 정부조차도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국민의힘 공천 심사 규정에 감점 제도를 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런 제도, 감점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당내에서 반발 같은 건 없습니까, 의원님? 지금 이제 민주당은 172석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당은 이제 103석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 나가게 되면 의석수도 줄어들고 또 그 자리를 보궐선거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좀 자제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반발하시는 거는 조금 그 반발 사유가 좀 온당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한테는. 왜냐하면 지금 0.73% 이겼거든요. 네. 그럼 사실 뭐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전국의 박빙 선거가 될 텐데 그래서 그 치열하게 접전 지역에서 저희가 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겨야 우리가 국정 동력을 확보해서 뭔가 우리 당이 국회 내 의석수가 워낙에 차이 나다 보니까 국회에서 웬만한 거는 뭐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우리는 다 그냥 지게 돼 있어요. 여당이지만. 그래서 그 지방에서 그 선거에서 이겨갖고 지방 권력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권성동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 뭐 측근들이 다 대거 중요 자리에 포진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좀 있는데 사실 야당에서의 그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은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당 잘 안 올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당은 사실 인재 그 영입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서로들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권성동 의원은 뭐 특혜라기보다는 어떤 봉사 차원에서 저 자리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방선거 공천률 가지고 또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으로 좀 가볼까 하는데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등판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선거 승리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 제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상임고문이 어떻게 침묵을 깨고 등판할 가능성이 어떻게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하고 저도 이제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애써서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 애써서 인위적으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등판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라. 기회라는 것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도 뭐 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 모시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당 대표를 하셨거나 국회의장, 부의장을 하셨던 분들, 당의 대선 후보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전부 당연직으로 상임 고문으로 모시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당원인 것이죠. 당원으로서 지방선거, 전국 단위 선거가 이제 열리게 되면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고려가 될 것이고, 전면에 등판을 하는 것은 아마 이재명 후보 본인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럴 일은 현재까지는 크게 없을 테고,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전국 단위 선거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홈그라운드였던 이 경기도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지방선거에서 꼭 눈여겨봐야 할 어떤 키포인트 이 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벌써 중량감 있는 인사들 출마가 본격화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께 여쭤볼게요. 차기 예비 대선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 굉장히 좀 이게 열전 형태로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기도지사가 되면 결국은 뭐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죠. 뭐 그런 여건들은 뭐 다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으로 이재명 고문이 그래 왔고요. 그런 점에서 뭐 예비 대선까지 뭐 볼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경기도 선거는 뭐 다음 차기 대선을 위해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가 국정 동력을 안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땐 바로미터입니다. 거기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상당 부분 이제 국정 동력을 안게 될 테고, 반대로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다음 차기를 위해 교두본 거죠, 경기도가. 경기도가 지금 5%포인트를 이겼기 때문에 정말로 1614만 표라는 압도적 표를 얻고 낙선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정치적 자산을 이제 획득했던 건데, 결국 경기도를 이제 홈그라운드, 쉽게 해서 경기도를 계속 근거지로 안고 다음 차기로 갈 것이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반대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경기도를 승리를 통해서 정권을 쉽게 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저는 굉장히 그 싸움의 핵심에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모든 당이 다 관심을 갖고 경기도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일부 친여 성향의 방송인은 또 서울시장 등판설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경기지사뿐만 아니라 8월 전당대회 또 등판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뜨거운 소식들만 모은 핫투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핫투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노정희 위원장은요,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요, 이 논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이 노정희 위원장을 감싸는 듯한 엄호 입장을 보이면서 이 국민의힘 여기선 국회 탄핵 소추안 추진 방침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노정희 위원장은 이번 대선 관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즉시 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사전투표 시 투표지 대리 투입 문제, 관리관의 직인 생략 등 탄핵의 요건이 성립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노정희 위원장, 이 사퇴 압박 받아왔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 사퇴 촉구뿐만 아니라 보신 대로 이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현재 당 입장은 정말 탄핵까지 가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어떤 경고 사인인 겁니까? 탄핵을 뭐 하겠다는 아니고 탄핵 요건이 된다. 그러니까 알아서 물러나라, 이 얘기고요. 그 속풀이 투표, 쓰레기 봉투 투표, 속풀이 투표, 그리고 옆에 사이드백 투표, 이런 거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접하면서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거 맞는가 하는 그런 저거를 느꼈었잖아요. 그래서 저건 누구든지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데, 그 최종 책임은 당연히 위원장이 지셔야 되겠죠. 근데 저게 탄핵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숫자가 모자라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못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 노정희 위원장을 계속 이렇게 엄호하는 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노정희 위원장을 엄호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를 노정희 위원장 체제로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엄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러서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무슨 민주당이 유리한 부정선거를 계획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을 뿐더러 불가능한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다만 이미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선거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월급이나 이런 걸 받지 않는 비상근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비상근 명예직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당일날 투표 부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출근을 비상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항변을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떻든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비상근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정하게 정치적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이제 선거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 관리 부실의 문제였지 부정선거의 문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 잘 치르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물어도 저는 크게 뭐 선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정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부 쇄신을 통해서 어떤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트 공개하겠습니다. 자, 무슨 그림인가요? 자, 코로나 자가 검사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이 방역 당국이 이번 주를 정점으로 바라보긴 했습니다. 근데 더 강력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다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제 다소 꺾이는 조짐. 그런데 이번 주 중반까지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점 지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긴 했는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 갑자기 나온 거 왜 그런지 좀 의아하거든요. 이 정은경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중에 BA2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유행 정점까지의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에서는 41.4%로 증가하였고 해외 유입 사례에서는 56.9%로 증가하였습니다. 자,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똑같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졌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구체적인 전망, 정점이 더 늦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스텔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게 떠가지고 조용히 잠행하면서 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그 어떤 기계 장치로서 이걸 잘 잡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변형된 형태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구에서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확진자가 적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들과 이제 정부에서 향후에 있어서 어떠한 방역 대책, 뭐 단순한 거리두기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경제도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아마 정부랄지 아니면 새로운 당선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난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국내에서는요 이 오미크론 재감염 사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다. 명심하시고요. 방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